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정의되는 시장의 기술적 경기 침체 기준에 다다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소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가시됨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2시간 17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경제 문제, 양국 간 경쟁 관리 등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어린이와 10대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입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무부는 오늘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일 마이너스 0.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2개의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정의되는 시장의 기술적 경기 침체 기준에 다다랐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탄탄한 노동시장 등을 근거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찍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도 소득, 지출, 고용 등 종합적인 경제지표로 판단할 때 아직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2분기에도 미국의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감소한 여파 등으로 분석됩니다. 재고 투자 감소는 2분기 GDP를 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기업 투자 외에 주거용 고정투자, 연방정부 지출, 주지방정부 지출, 비주거 구성투자 감소가 역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1분기 예상 밖의 역성장의 주범이었던 무역 수지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증가율은 1%로 둔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기술적 경기 침체가 빠르게 다가온 만큼 시장에서는 아래 공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언급해 연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9월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향후 데이터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차기 회의에서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큰 폭의 추가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며 9월 회의에서도 0.75%포인트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부터 그때까지 얻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새로운 데이터에 다음 금리 인상폭이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스탠스가 더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의 누적된 정책 조정이 경제와 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동안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해질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파월 의장이 9월 회의에서 데이터를 지켜보며 추후 금리 인상폭이 완화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어제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진단했습니다. FTN 파이낸셜의 크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면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본다며 연준을 진정시키기 위한 CPI 보고서가 하나 이상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린시팔 글로벌 인베터스의 시마샤 수석 전략가도 연준의 다음 행보는 이번 인상폭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소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 바이는 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수요 감소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축소했습니다. 내년 1월 말로 끝나는 올해 동일 매장 매출이 작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제시한 전망치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에서 비관적 색채가 더 짙어진 셈입니다. 베스트 바이는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지만 분기 배당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익성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베스트 바이의 코리 베리 최고 경영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소비 심리가 악화하면서 가전산업에 대한 고객 수요가 더욱 약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캐주얼 브랜드 갭,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백화점 체인 콜스, 유통업체 월마트와 타겟 등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로 매출이나 수익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월마트는 지난 25일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1에서 13% 감소할 것이라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CNBC는 그러나 베스트 바이의 2분기 재고 수준이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점은 다른 업체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마트, 타깃, 갭 등은 불필요한 재고가 넘쳐나 이익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2시간 17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중국 측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33분부터 2시간 17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대화 이후 4개월 만이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경제 문제, 양국 간 경쟁 관리 등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자국 입장을 강한 어조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와 인민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중국의 국가적 자주권과 영토의 온전함을 단호히 수호하려는 14억 이상의 중국 인민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자료에는 민심은 저버릴 수 없고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그 자신이 불에 탄다라는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시 주석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조맨친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맨친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존 켈리 기후특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맨친 의원은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부유층 증세 등까지 포함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패키지 구상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관련 예산으로 3,690억 달러를 책정하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3천억 달러를 쓰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약 40%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친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된 공동 성명에서 이 예산안에 필요한 지원은 부유층과 기업의 조세가 새는 구멍을 막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통과된 것 중 가장 위대한 친기후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높은 의료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에너지 안보 분야에도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자신은 아주 좋은 상태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저녁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열도 없고 약 복용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 규정에 따른 5일간 격리를 마쳤다면서 증상은 꾸준히 나아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완전하게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격리는 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코너 박사는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검사 주기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원격으로 국정을 이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격리를 마치자마자 이날 낮 곧바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서 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글라스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단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간혹 기침을 하긴 했지만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금 음성 판정을 받았고 5일간 격리를 마쳤다며 다시 돌아오게 돼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내 증상은 가벼웠고 회복은 빨랐으며 상태는 아주 좋다며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높고 어디에나 있다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거듭 독려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어린이와 10대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세에서 17세 연령대 인구는 약 2,3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 연령대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의 접종 완료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을 요건이 되는 사람도 약 2,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은 이 연령대 인구의 9.5%인 500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연령대별로 세분화하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79만 6천여 명,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420만 명입니다. 이처럼 접종률이 낮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1,4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31만 1천여 명이 최근 4주 새 나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주로 많은 어린이가 아직 기본 접종 2차례도 채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입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주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약 2,800명으로 지난 2월 중순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0만 명당 코로나19 입원율은 한 달 새 50%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지난 한 달간 10만 명당 입원율이 70% 증가했고 중환자실에 있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도 같은 상황입니다.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어제 현재 주전역 71개 병원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는 1,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5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는 이유는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5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BA.5는 뉴욕과 뉴저지의 코로나19 양성 사례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중증 환자는 올 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유행 때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06명,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42명으로 집계돼 지난 1월 중순 중환자실 입원 919명, 인공호흡기 사용 566명보다는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팬데믹 초기 뉴욕 렌트 시장에서 자리 잡은 코로나 할인이 자취를 감추자 뉴요커들이 살던 집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른 렌트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갑자기 외곽으로 몰리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 지역 렌트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디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뉴욕 렌트 시장에 나온 신규 렌트의 3분의 1 이상은 집주인이 제공하던 코로나 할인이 끝나면서 공실이 됐습니다.
1, 2개월 렌트 무료 기간이 없어지고 높은 렌트 가격을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렌트의 약 34%는 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해튼은 올 2분기에 평균 약 40% 렌트 인상을 요구했고 퀸즈 지역의 렌트 인상률 중간값은 17.7%였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렌트 중간값은 월 2,300달러로 인상률은 22.7%였습니다. 어번데일은 22.4%, 아스토리아는 26.3%의 높은 렌트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한편 렌트 급등세가 계속되자 합당한 이유에 따른 퇴거 법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자는 자동 렌트 갱신 권리를 갖게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집주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전철 노선 전체 구간에서 승객들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지난 25일 민간 통신설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뉴욕시 전철 지하 구간에서도 와이파이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철은 지상역 근처가 아닌 지하 구간에서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하 구간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L노선의 이스트리버 지하 구간이 유일합니다. MTA는 전철 지하 구간에 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191개의 지상역과 21개의 스태튼 아일랜드 레일웨이역의 오래된 시설도 교체하고 서비스도 무료로 전환합니다. 전철 지하 구간에 와이파이 인프라 공사를 하는 데는 총 6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약 민간회사인 브로드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기 자본으로 먼저 공사를 한 뒤에 와이파이 서비스 중 제공되는 광고와 설치된 강 케이블, 민간회사 대여 등을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공사비를 모두 회수한 뒤 추가로 나오는 수익은 MTA와 나누게 됩니다. MTA는 승객들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최대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시시피 걸프 해안에서 치명적인 유비저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명적인 박테리아는 주로 이 균이 들어있는 물을 마실 때 감염됩니다. 남아시아, 호주, 중남미 지역에서 유행하며 2주에서 4주의 잠복기를 거쳐 열과 기침, 근육통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악화하면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의 물과 토양 샘플에서 유비저균을 검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 이름을 딴 다리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에 생깁니다. 인숙백 브릿지로 1981년부터 앵커리지시에 사는 백인숙 씨의 이름을 땄습니다. 다리 이름의 주인공 백인숙 씨는 앵커리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매년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다리 이름 명명은 올해 초 주 하원의 법안 발의로 시작됐으며 TV 생중계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최근 상원까지 통과됐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시니어 건강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레오니아 오버팩 파크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걷기 대회와 각종 공연, 노래잔치, 바비큐 파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누구나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 참여자 모두에게는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오는 8월 2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 신규 유권자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이번 선거는 오는 11월 연방 하원과 주 상원 의원 본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은 뉴욕주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규 등록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은 8월 8일까지며 조기 투표는 오는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